말루프 선생님 안녕하세요. 굉장히 귀중한 분을 모셔서 우리가 오늘 그 프랑스 문학뿐만이 아니라 일종의 그 프랑코포니 문학, 즉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어떤 이 외국 문학이죠. 외국 문학이고 또한 그 아랍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걸 배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질의를 좀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대답을 해주시고 그러는 그 몇 번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청중 여기 계신 분들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질의를 하신 분들의 그 질의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 말루프 선생님 우선 박경리 문학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인들이 아랍의 문화와 문학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한국 방문이 처음이시겠지요. 예, 간단히 한국 방문에 대한 소감과 한국에 대한 인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Je voudrais effectivement commencer par 안녕하십니까? 우선 제 아내와 제가 오늘 한국에 올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온 지 일주일이 되었는데요. 매일 저희는 정말 많은 것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발견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정말 즐겁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는 이미 한국에 대해서 정말 많은 애착심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분야의 경우에는 사실 잘 알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일주일을 보내면서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꼭 한국에 다시 올 것 같은 예감입니다. 정말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이 너무 좋았고 매일 저는 많은 것을 배우면서 그리고 박경리 상을 수상하게 돼서 정말 기쁜 일이고 저에겐 큰 영광이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 박경리 작가의 문학 작가로서의 여정이 정말 모범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작가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문학적 여정을 가지신 위대한 작가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모든 작가들이 박경리 작가처럼 그 시민들에게 그리고 세계의 시민들에게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민족이 겪은 그 수모르의 역사를 갖다가 그리고 그 모험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근데 사실 아주 적은 수의 작가들만이 그런 그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성하죠. 그런 거대한 위대한 작업에 성공하는 작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경리 작가의 작품은 정말 대작들이고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그 작가의 작품이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들이 벌써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생소하지만 벌써 아주 깊은 교류를 나눈 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무엇보다도 레바논과 저희 한국은 20세기 이래로 상당히 여러 가지 역사적 순환을 겪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떤 사회적이거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많은 다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의 고향인 레바논은 다종교 국가이고 또 다언어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중해 동안에 위치하여서 문명들 간의 교류가 활발했었지요. 이러한 사정은 이 한국 같은 단일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 혈통이 비슷한 사람들이 유지해온 한국과 많이 다릅니다. 레바논의 문화 및 레바논의 의식은 기독교 문화, 이슬람 문화 그리고 어떤 레바논 지식인이 샤를르 곰이라고 하는 레바논 지식인이 주장한 고대의 페니키아니즘이 합성되어서 형성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복합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Vous avez raison de mentionner
ce parallélisme entre 사회자님께서 저희 nos deux pays, 이 레바논과 한국 사이에 이런 그 명렬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흥미롭고 이것을 탐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동시에 큰 차이점이 있으면서도 큰 유사점도 저희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두 나라는 상당히 면적이 적은 편이죠. 특히 이웃 나라들보다 면적이 적은 편이고 이웃 나라들보다 약한 국가들입니다. 양국이 이웃이다 열강에 열강이 있지만 저희는 그렇지 못하고 그리고 두 나라 다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아시아 대륙의 양 끝에 극단에 극서와 극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의 역사는 양국의 역사는 어떤 면에는 공통점이 있죠. 예를 들면 어떻게 열어야 될까요? 그들의 역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웃과의 관계에서 양국이 겪었던 그 역경의 역사가 있죠. 이웃 국가들이 다 굉장히 열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통을 겪었죠. 그래서 제가 한국이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훨씬 더 잘 성공을 했습니다. 저의 고국보다는요. 양국은 모두 역사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커다란 발전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하기에 바로 이러한 역경을 극복할 줄 알았습니다.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그러나 한국은 성공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지역적으로 보았을 때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한국은 많은 현명함과 아마도 집단적인 현명함을 가지고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정체성을 보호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강국이 되었죠. 아주 대단한 경제가 강국으로 발전했죠. 그리고 레바논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유사한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개척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주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그 발전의 길을 레바논은 갖지 못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한국의 국가의 정체성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 정체성은 수세기를 거쳐서 수천 년을 걸쳐서 정체성이 형성이 되어 왔고 그 정체성은 바로 역경에 의해서 더욱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웃보다 부각이 되는 그런 정체성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바논은 많은 시련이 있었고 그 시련이 오히려 그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그 정체성조차도 한 번도 강했던 적이 없죠. 강하게 형성된 적이 없었는데 그나마 있었던 정체성이라든가 그리고 이웃 국가들과의 그 관계라든가 아니면은 이웃 국가들과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관계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내부의 결속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오랫동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정말 너무 많이 갈 것 같은데 지금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양국 간의 그런 병렬적인 그런 평행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무튼 오늘날 우리 양국의 발전 사례를 보게 되면 오늘날 세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발전하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한국과 레바논이 여러 가지로 이 약소국으로 출발을 해서 많은 고난을 겪었죠. 근데 아마 레바논은 국제적 압력이 한국보다도 훨씬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 한번 또 여러 번 또 방문하셔갖고 우리가 한국과 레바논에 대해서 깊은 교류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과 그 레바논의 그 또 다른 어떤 공통된 특성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건 뭐냐면 산악지대라는 겁니다. 레바논 하면은 우선 당장 그 지중해 옆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바다만 보이실 텐데요. 근데 사실은 레바논이 엄청난 그 산악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그런 산악지형의 전설에 기반해서 쓰여진 소설이 바로 선생님의 콩쿠르상 수상작인 타니오스의 바위, 르호시에 드 타니오스입니다. 이 산악은
한국의 경우에도 그런데요. 우리의 그 정신을 구성하는 중요한 어떤 그 지리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 타니오스의 바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타니오스의 바위는 제가 약 30년 전에 집필한 소설입니다. 이제 30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설은 제가 살았던 마을에서 영감을 받아서 쓰여진 소설입니다. 제가 살았던 마을은 약 1,500, 2,000m 해발 고도에 위치한 마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었던 마을이었습니다. 이 소설의 이야기는 제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마을, 제가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왜냐하면 혹시 이 책을 읽고 싶으신 독자분들이 계실까 봐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가문에 있던 어떤 분이 어떤 살인 사건을 저질렀는데요. 어떤 족장을 살해를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지역에서 상당히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제가 어렸을 때 저에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아주 오래 남아 있었고, 제가 이 이야기를 이 마을에 대해서 하고 싶었을 때 이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예, 저 스포일링을 하면 안 되니까요. 이 작품이 사실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른 빨리 재번역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재번역이 되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작품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선생님은 그 고향에 대해서 깊은 그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또한 동시에 이 고향에 집착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경계를 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선생님이 Les identités meurtrières, 즉 사람 잡는 정체성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거기서 정체성에 집착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역기능을 낳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양하게 추적하고 비판하고 계십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선생님의 체험에 근거한 깊은 관찰에 의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프랑스어로 쓰는 레바논 작가입니다. 이런 어긋남은 선생님에게 많은 어려움을 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은 이 이중적 존재 상황이 오히려 하나의 정체성에 집착하기보다는 두 개 이상의 문화적 광상의 결합을 통한 독특한 문학을 낳게 한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은 이 책에서 인간 문화의 다양성, 즉 La diversité des cultures humaines 에 대해서 관심을 촉구하셨기도 합니다. 선생님 자신의 그 작가적 경험을 가지고 이 정체성과 어떤 이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아주 막연한 어떤 넓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과 관련된 질문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많은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정말 저서들이 많지만 약 25년 정도 된 작품인데요. 보통 사람들은 당신은 저한테 더 레바논 사람으로 느끼십니까? 프랑스인으로 느끼십니까? 이런 질문을 저한테 자주 하곤 했습니다. 저는 둘 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는 리바논 사람이고 거기서 태어났고 자랐고 거기에서 27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성인이 된 나이까지 레바논에 살다가 프랑스에 온 것이죠. 그리고 제가 46년 동안 그 이후로 프랑스에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프랑스에서 산 기간도 너무나 깁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그냥 레바논 사람이다 라고만 말하는 것은 아주 모순적인 일입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정말 오랜 시간을 살았고 저는 또한 역시 프랑스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가 태어나서 27년간 레바논에 살았던 시절이 있는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저는 그러니까 레바논 사람이기도 하고 프랑스 사람이기도 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제 생각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한테는 좀 상대적으로 쉬운 얘기인데요. 제가 속한 이 두 나라는 서로 어떤 갈등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레바논과 25년 동안 프랑스의 어떤 지배를 받는 국가였는데요. 아주 좀 독특한 경우였습니다. 사실 이거는 식민지, 어떤 고통스럽던 식민지의 경험과는 아주 다른 그런 독특한 경험이었는데요. 보통은 다른 나라에서는 좀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식민 과정이 있었죠. 하지만 레바논에서 겪었던 프랑스의 25년간의 지배는 어떤 부정적인 측면을 크게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두 나라 간의 어떤 큰 관계가 악화되지 않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주 우정어린 관계를 두 국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나라에 속한다는 것이 저는 큰 딜레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 만약에 프랑스인이자 알제리 사람이라면 이건 조금 더 복잡한 문제일 겁니다.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제 경우에 있어서는 좀 더 상대적으로 쉽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나라의 관계가 좋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란 문제를 벗어나서 예를 들어 모든 이민자들의 문제를 봤을 때 그들이 새로 선택한 국가 소속일까요? 아니면 출신지의 소속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조화롭게 이 두 정체성을 이렇게 복합적인 정체성을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신이 선택한 국가에서 그것은 자신의 국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출신 국가는 그리고 그들의 삶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합니다. 문화나 언어, 요리 이런 요소들이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의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 필요한 것은 이런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방식을 잘 고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레바논의 아주 그 특유한 어떤 이 혼합성의 그 원천에 대해서 아주 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함께 섞는 것, 어울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문학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문학의 그 중요한 특성으로 전기 문학을 들 수 있겠는데요. 선생님은 그 아랍의 뛰어난 현자들을 소재로 삼아서 인류의 정신적 혼돈과 새로운 지혜의 길을 찾는 일에 주목해 왔습니다. 굉장히 일찍 쓰여졌는데요. 사마르칸드라고 하는 그 소설은 1988년에 쓰여졌습니다. 11세기의 위대한 페르시아 시인 오마르 하이암, 즉 루바이아트의 저자에 관한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 소설의 계열에 속하다고 할 수 있는 선생님의 이 작품은 단순히 과거의 조상을 기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작품은 시인 자체에 대해서라기보다는 루바이아트를 중심으로 그 작품을 읽어온 독자들의 기나긴 역사적 행렬을 기록하고 독자와 시인의 대화 혹은 현재와 과거의 대화를 시도하고 계십니다. 사마르칸트를 쓰시게 된 동기와 더불어서 이런 독특한 소설적 형식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오마르 하이암은 정말 아주 중요한 작가이죠. 흥미롭죠. 시인이었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시인이죠. 한편으로는 그리고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오마르 하이암이라고 하는 이름은 남미의 경우에 아주 익숙한 시인의 이름, 북미에도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fameux général américain qui s'appelait Omar Bradley. 오마르 브라들리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오마르 카이암의 이름을 따라서 오마르라고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Vraiment on n'a pas beaucoup 그러다 de 보니까 poètes persans 사실 dont le prénom 페르시아 serait 시인 connu 중에 comme ça 이렇게 dans 많이 d'autres 알려진 아마 분은 없을 것입니다. Et en 많은 même temps, 문화에 il est 알려져 있죠. représentatif de 그러면서도 quelque chose 또 de 한 가지 particulier. 굉장히 독특한 면이 Quand j'ai 있는데요. écrit ce livre, 제가 이 책을 c'était 쓰기 le 시작했을 때 commencement 바로 d'un durcissement au sein du monde musulman. 아랍 세계에서 이슬람 세계에서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관용이 넘치기 시작했고 상대에 대한 그 관용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얌은 바로 이것의 극단적으로 대칭점에 위치한 작가입니다. 오마르 하얌은 바로 이슬람 문화를 상징하는 시인이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특히 아주 개방된 정신 그리고 또 와인에 대한 노래를 부른 시인이기도 하죠. 술에 대한 찬가를 부리고 그리고 철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자유로운 사상가였습니다. 또 하얌은 시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또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이라든가 수학에 대해서 그 수세기 동안 계속해서 그가 발견했었던 수학 원리들이 인용이 되는 그런 유명한 사상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사상가들처럼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11세기에서 12세기 사이에 페르시아에는 바로 이 하얌이 시인이었으면서 이렇게 멋진 박학다식한 학자였기 때문에 바로 이 지역을 상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얌을 만나서 그러니까 하얌이 만약에 오늘날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될지를 써보고 싶었습니다. 그 오마르 하얌을 그 열린 정신의 아주 그 대표적인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고 그에 의해서 바로 그것이 이제 소설을 쓰게 되신 그 동기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런 그 관점은 저 선생님의 그 다른 작품인 만이라고 이제 한국에 번역되어 있는데요. 빛의 정원입니다. 원체는 Le Jardin de Lumière인데 마니교의 창시자 여러분들 마니교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마니쉐이즘이라고 하는 마니교의 창시자인 마니에 대한 소설입니다. 근데 마니교는 오랫동안 기계적인 이원론의 전형적인 보기로서 일종의 탐해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관점은 이념을 가리지 않고 흔히 도식적인 이분법을 가리키는데 흔히 쓰이곤 했죠. 그래서 가령 프란츠 파농은 검은 피부 흰 가면에서 선악, 미추, 흑백을 가르는 도식적인 이분법을 가리켜서 광기에 사로잡힌 마니교라고 하였습니다. 선생님의 소설을 보니까 이는 아랍 세계의 고정관념에도 해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은 이에 저항해서 마니를 이분법의 전파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편견인 이분법을 조화와 예술로 끌어올린 분으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이런 소설적 전개 밑에는 세상의 편견에 대한 선생님의 비판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짐작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문장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문명들의 파산이라고 하는 Le naufrage de civilisation이라고 하는 최근의 책에서 자신의 역할을 눈으로 직접 본 증언자라고 규정하고 유익한 깨우침을 줄 수 있을 때만 나 자신에 대해 말할 것을 스스로 다짐했다라고 쓰신 바가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말한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긴 합니다만 이는 서술에 대한 선생님의 입장에도 유사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유익한 깨우침을 주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동시에 우리의 편견을 벗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게 아마도 빛의 정원, 즉 마니에 관한 소설을 쓰신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님 한번 이 작품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정말 아주 광범위한 질문을 또 해주셨습니다. 우선 마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그러니까 마니라고 하는 그런 그 예언자, 창시자 그리고 예언자로도 알려져 있고 또 사상가로도 알려져 있고 종교의 창시자로도 알려져 있는 마니라고 하는 사람이 3세기 사람인데요. 이는 오늘날
la région de Bagdad. 바그다드 근처의 지역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바그다드를 지우셔야 됩니다. 그 지역은 바로 페르시아 왕국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바그다드가요. 그리고 C'était un empire 이 페르시아 왕국은 dans cette capitale-là 이 수도는 était perse et en même temps influencé par la Grèce. Donc c'est 페르시아이면서도 그리스 c'est un 영향을 univers 받은 qui n'est 그런 pas du 지역이었기 tout 때문에 l'univers 지금 du 우리가 monde 생각하시는 arabe, 바그다드와 même 완전히 si 다른 aujourd'hui, ça fait 분위기였습니다. partie du monde arabe. Je referme la parenthèse. 그래서 이제 마니, 제가 설명을 Ce qui m'a 붙였고요. euh, 그래서 마니라고 하는 이 donné 창시자는 envie d'écrire 바로 sur 이 lui, 시대에 대해서 c'est 그에 qu'il 대해서 y a une injustice fondamentale 특히 그 시대에 정말 auquel 아주 vous avez fait allusion à cela. 정의롭지 못하게 le terme 어려움을 de 겪었던 사람, est 마니케이즘이라고 하는 이원론에 대해서 dans 말씀해 un 주셨는데 sens qui n'a- 이것이 바로 원래 그 사람이 생각했었던 것이 아닌,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게 생각되고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contraire à 공정하지 à la 못한 vérité. 거죠. 그러니까 실제 마니가 생각했었던 진실과 다르게 사용이 되고 있는 Mani 것입니다. était 마니는 un personnage qui rêvait 바로 de réunir l'humanité 인류를 autour de quelques idées 몇 개의 사고, fondamentales 기본적인 중요한 네, 여러 가지 qui 사상들을 rêvait aussi de 중심으로 réunir 인류를 toutes les 서로 religions qu'il 화합하게 connaissait à 하고, l'époque.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C'est-à-dire 모든 le 종교를 christianisme, 예를 le 들면 judaïsme, 기독교, 유대교, le bouddhisme, le 불교, zoroastrisme. 조로아스터교 Il rêvait 등 이런 de- 모든 것들이 다 같이 religion qui 공존할 수 non 있는 pas les remplacer, 그 어떤 종교를 mais 대체하는 les 것이 아니라 envelopper 그것들을 갖다가 다 sans 포함해내는 les abolir. 그런 Donc, 어떤 il y avait une 종교를 vision très généreuse de ce point 없어지게 de vue. 하는 것이 아니라 다 Et 같이 par 존재할 ailleurs, 수 있게 하는 c'était 그런 un 생각을 peintre d'un 했었습니다. très grand 그러니까 talent. 판종교적인 생각을 했었습니다. Et je 근데 lis 또 한 en- 가지 흥미로운 것은 on n'a plus 제가 les peintures qu'il avait faites, 그가 했었던 Mais 회화 il y 작품이 a 지금 남아있진 않는데요. des peintures qui s'inspirent de ce 그가 qu'il faisait à 바로 l'époque. 자신이 했었던 일에 대해서 영감을 받고 sa 그린 doctrine 그림들이 s'est 있습니다. répandue 그런데 dans le monde entier. 그의 이론은, Il y a 그의 même eu 독트린은 pendant 세계적으로 une 알려져 période 있고, un 그래서 royaume ouïghour 위구르 dont 왕국에서 la religion officielle était le 위구르 manichéisme. 왕국은 마니케이즘이 바로 어, 마니 종교가 quand 바로 Marco 공식 Polo est 종교였다고 venu en 합니다. Chine, 근데 마르코 il a 폴로가 rencontré 중국을 un 방문했을 groupe 때 de 바로 마니교를 Et, 믿는 사람을 만난 적도 있다고 quand, 합니다. le manichéisme 그리고 이 a 마니쉐이즘이 사라졌을 때 dans la région de Mani, 마니가 il y a 살던 eu 지역에서 une, 사라지게 되었을 때 renaissance du manichéisme. 바로 그러니까 en Europe. 유럽에서 바로 마니쉐이즘의 르네상스가 une 발생하게 guerre 됩니다. civile en 그러니까 다시 France.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Liée au 그것 때문에 manichéisme, on appelle 마니쉐이즘 la 때문에 croisade 프랑스에서는 contre les albigeois. 그러니까 C'était une lutte 종교 전쟁까지 일어나게 de 됩니다. l'Église catholique 그래서 카톨릭교와 contre 그 바로 le 마니교를 manichéisme. 믿는 Et c'est 사람들 de là que 사이에 date 그 일종의 l'accusation du manichéisme, 일종의 그 cette 십자군 전쟁과 image 같은 그런 du 종류의 manichéisme, 전쟁도 parce que il 일어났었습니다. apparaissait 그래서 comme 바로 étant une hérésie. 그러다 보니까 바로 Et 우리가 donc, 그것이 l'image du 이교도인 manichéisme 것처럼, s'est 그리고 associée à cette 마니케이즘이라고 idée 하는 de- 것은 바로 de- 이교도적이고 simpliste 그런 그 기독교가 아닌 그런 d'un 이교적인 monde 그런 qui a 거, deux 굉장히 couleurs, 단순한 etc. 생각을 Je 하진, referme la 그리고 두 개의 parenthèse. 색깔로 모든 Donc, 것을 구분하는 그런 단순한 교리로 환원이 되어버렸습니다. L'autre, 그리고 rappelez-moi l'autre question. l'autre 또 partie 하나의 de la 질문이 question. 뭐였죠? Après Mani, 많이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었죠? 뭔가 유익한 깨우침을 줄 수 있을 때만 글을 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voilà. 네, ça- 기억이 ça, 납니다. 이제 그 표현은 C'est en fait une attitude que j'ai pendant 그것은 dans plusieurs de mes essais. 저의 여러 개의 그런 그 에세이에 나오는 입장 표명인데요. 보통 Ne 우리는 pas trop introduire la première personne dans les essais. 1인칭으로 너무 Mais 많이 moi, j'ai une vision 쓰지 un peu 않으려고 particulière. 하는데, 저는 Mes essais ne sont pas 저의 그 des essais 에세이는 que j'écris de haut en disant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서 밑에 세상을 보면서 쓰는 그런 에세이가 아닙니다. 저는 항상 de ma vision 저의 tel que je l'ai 시각인데 vécu 제가 moi-même. 그것을
만약에 그런 상황을 내가 겪었다면, 그러면 내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거,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세계에 있었던 어떤 사건 같은 것들을 제가 7, 8세부터 만약에 이것을 계속 따라서 겪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그런 것을 관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문학적으로도 이해해 보려고, 특히 내 주변의 세상을 이해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바로 이 에세이집에서 저는 제가 오늘날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감을 느끼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자님께서 제가 사실 세 개의 에세이집을 썼었는데요. 에세이집의 제목이 어떤 면에서는 서로 첫 번째 것은 그러니까 그 사람 잡는 정체성이었고요. 두 번째는 세상의 그 불균형, 그리고 세 번째 것은 그 문명의 그 난파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에세이가 바로 제가 현대 세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정말 심오한 불안감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완전히 정체성이 파괴되었고, 그리고 사람을 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난파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날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한 시사상권, 사실 저희가 지금 일종의 어떤 난파 상태 같은 것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지금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학적인 주제에 멈추도록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문학적인 주제로 저도 이제 가능한 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결국 선생님께서 어떤 이 유익한 깨우침을 주겠다는 것은 결국 세상의 이 불안을 스스로 직접 몸으로 이렇게 체현하고 계시기 때문에, 몸으로 직접 구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이는 만이의 태도와도 유사했던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만이가 이분법의 범인으로 지목이 된 것은 그가 이분법주의자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분법인 세상을 스스로 몸으로 겪는 것을 드러내 보였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마니의 소설에서 이 마니가 다리를 접니다. 그렇죠, 선생님? 예, 이 다리를 전다는 것이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니와 비슷하게 화가였던 한국의 그 1930년대 작가 중에 이상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상이라는 분도 건축가이자 화가였는데요. 이분이 자기를 종종 다리 저는 사람으로 비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다리를 전다는 것, 이거는 세상과의 어긋남을 뜻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이 불안이나 어려움이나 혹은 세상의 고통을 스스로 겪는다라는 뜻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얼핏 듭니다. 선생님, 다리 전다는 것, 마니가 다리를 저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셨는지요? 마니가 사실 실제로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소설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제가 마니의 이야기에 대해서 작업을 하는 동안에 제가 이제 책을 쓰기 전에 항상 하는 작업이 자료 수집을 합니다. 마니에 대해서 읽죠.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지, 그 시대를 잘 알아야 되죠. 어떤 인물이었는지 등등에 대해서 찾아서 자료를 찾아보면서 제가 알게 된 게 한 1600년 동안 사라졌던 어떤 텍스트였는데 그것이 한 10여 년 전에 발견된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집트의 사막에서 발견되었는데요. 바로 마니에 관련된 그 역사책입니다. 마니의 연대기에 관련된 책을 발견했습니다. 마니의
관련된 것이 책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입장에서 이제 출판이 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바로 그 책들을 갖다가 마니의 연대기에 대해서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니의 전기를 실제로 읽으면서 그 발견된 책을 읽으면서 그런 요소들을 제 책에다가 이제 넣기 시작했는데요. 포함시키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가 다리를 절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책이 발견되기 전에는 모르던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마니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람이 그 당시 그가 살았던 그 시절 역사에서 아직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 분리가 없었던 시절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다양한 종파가 바로 양쪽 국가의 국경에 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니 자체도 바로 이렇게 다종파적인 사회에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 그 정신분석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마니 자체가 바로 예수의 동생 아니면 쌍둥이 형제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태평연을 일으켰었던 그 중국인도 역시 자신이 예수의 형제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태평연난을 일으킨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마니는 정말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말 예수의 형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태평천국의 난과 조금 다른 입장이긴 한데요. 그래도 아무튼 간에 그 예수의 시대에는 3세기에 사망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과 200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하고는 좀 다르죠. 아니 태평천국의 난 같은 경우는 1000년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마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정말 흥미롭게 생각한 부분은 그의 시대나 그의 뭐 실제 삶과 무관하게 저를 보게 되면 저도 역시 굉장히 다양한 종파가 있는 그런 사회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종파들 사이에 좀 복잡한 관계이긴 했죠. 그런데 하나의 종교의 창시자가 내가 종교를 다른 종교를 배척하지 않는 종교를 창시하겠다. 다른 종교를 모두 합치는 그리고 그들 자신의 종교를 버릴 필요가 없이 다 합칠 수 있는 그런 합일적인 종교를 만들겠다. 굉장히 좋은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오늘 세상을 보게 되면 종교들끼리 서로 완전히 칼을 빼들고 서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늑장을 갖다가 이렇게 공격할까를 노리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다원 종교의 세대, 엄청나게 큰 규모의 종교인데 많은 것들이 포용되어 있는 그러면서도 몇 가지 중요한 가치들을 공유하면서 그 내부에서 신도들이 기독교이든 예수님이든 예수교이든 아니면은 도교이든 아니면은 무슬림이든 간에 전혀 문제가 없이 분쟁이 없이 평화롭게 사는 것. 저는 정말 저의 꿈입니다. 바로 그 동방의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 그것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의 꿈입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마니의 그 다리 점은 예수의 그 십자가에 박히신 그 못에 십자가에 못 박힌 어떤 그 손바닥과 거의 같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띠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이게 불편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서방과 아랍 세계의 갈등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선생님이 아랍인의 눈으로 본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거든요. 거기에서 십자군 전쟁을 오늘날 그 기독교 문명권과 아랍 문명권의 갈등의 뿌리로 보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술탄 살라딘과 영국과 리처드 사이의 대결과 협상을 묘사하면서 이 전쟁의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모적이고 쓸데없는 것이었는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즉 무의미한 전쟁을 양쪽 세계가 어쩔 수 없이 겪게 됨으로써 서로를 훼손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떠오른 거는 이른바 그 버나드 루이스의 What Went Wrong이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은 그 십자군 전쟁을 다룬 게 아니라 1683년 그 비엔나 전투, 오스만 제국하고 기독교 연합군이 싸운 전투거든요. 여기서 출발합니다만 여하튼 그 이후에 유럽이 세계의 패권을 쥐게 되는 과정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에 대한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유럽의 집요한 타자 연구와 상대적으로 이슬람 세계의 타자에 대한 무관심 혹은 불인정, 너희들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그 태도를 들고 있습니다. 즉 이슬람 세계의 자족성 혹은 자기 폐쇄성이 좀 원인의 하나를 이룬다고 보는 거죠. 아마 선생님께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Bernard Lewis est 베르나르 루이는 un grand connaisseur. J'avais 바로 beaucoup aimé son livre. 그가 쓴 책을 저도 굉장히 Souvent, je le 좋아했습니다. citais en disant que 베르나르 루이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인터넷이 시작됐을 때 WWW 시작이라고 해서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했을 때 바로 이들의 이 책의 제목이 What Went Wrong이라서 3W가 있지 않습니까? 트리플 W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같은 거다라고 장난하기도 했었습니다.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그런데 아랍이나 이슬람 세계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요. 우리의 역사에서 아주 정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세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문명이 있었는데 그 문명이 바로 세계에 바로 확장이 되면서 바로 규범이 되는 문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문명은 바로 어떤 면에서 소외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어떤 순간에 아마도 15세기였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많은 나라에서 세계적으로 그 15세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그 문제가 있었는지 예를 들면은 15세기에 아주 중요한 그런 탐험들이 시작이 됩니다.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 그리고 네덜란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세계의 정복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런 면에서 바깥을 외부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었고 그리고 그 교역을 하고 싶어했죠. 그러면서도 세계를 발견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 바로 어떤 시도가 있었는데 그것도 중국에서도 예를 들면 중국의 징기스탄이라고 하는 장군이 해군을 가지고 가장 역사상 가장 큰 해군 함대를 구축해서 명나라 시대에 아마도 역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두 개의 대륙 사이의 움직임이 하나 있습니다. 한 움직임은 바로 포르투갈에서 잘 알려진 그런 그 해양 탐험가와 그 다음에 명나라에서 파견된 그 해양 함대가 거의 동시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굉장히 발전했고 하나는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항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터블리스먼트 그러니까 관료들의 그런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해양적인 모험 탐사를 갖다가 멈추기로 한 거죠. 그래서 함대가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더 멀리 갔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죠. 인류의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시도가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건 성공하고 어떤 거는 멈춘 거죠.
celle que nous connaissons 그런데 aujourd'hui. 우리가 만약에 Je 오늘 dirais 알고 qu'il y a 있는 그런 방식으로 되지 않고 다른 것이 그것이 성공했다면 다른 쪽이 성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문명 중에 많은 문명 중에 15세기에 바로 일종의 어떤 단절 같은 것이 일어난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슬람교도 그랬습니다.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 n'avait pas l'énergie 바로 qu'a eu l'Europe. 유럽이 가지고 있었던 15세기에 그 탐험을 떠나는 동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슬람 세계는 이미 Il était déjà 피로했고 extrêmement fragmenté. 이미 쇠퇴했고 분절됐고 분열됐고 le conflit qui s'est produit à ce 그리고 moment-là 이 당시에 그 시점에 a 있었었던 tourné à l'avantage 분쟁들은 de 바로 l'Occident. 서구 유럽에 유리하게 작용이 된 것입니다. Je crois que ce qui est arrivé 제 à ce 생각에 moment-là, 바로 là 그 aussi on peut 15세기에 discuter 일어난 très 일, longtemps. 여기서 아주 Ce qui 오랫동안 est 우리가 arrivé 얘기해 à 볼 ce 수 있을 것 moment-là 같은데요. 바로 그 est devenu 15세기에 quasiment irréversible. 발생한 일이 Il y a des 바로 moments où l'histoire 불가역적인 것입니다. prend une 역사가 une 확 orientation. 분출해서 On ne 어떤 peut plus 방향을 la corriger facilement. 잡았고 Ce qui s'est 그 passé 방향을 au 되돌릴 15e 수가 siècle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15세기에 dans le 있었던 monde 이 현상, a déterminé 바로 une évolution dans 결정적인 laquelle 어떤 civilisation 진보의 방향인데 어떤 문명이 앞으로 갈 것인지 진보할 것이고 계속 발전할 것이고 지배적이 될 것인지가 결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지배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반대 움직임도 있었었지만 renversée. 정말 그것이 전복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지금 말루프 선생님은 그 중국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정통한 그 지식을 가지고 계신 걸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은 그 중국 명 시대의 그 제독이었던 정화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같은 지금 15세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5세기에 두 방향에 있어서 세계 진출의 시도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냥 뻗어나갔고 하나는 내부적 사정으로 좌절되었습니다. 정화의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죠. 그리고 이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게 1492년이니까 이제 15세기 말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만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도착하지 않고 만일 명의 그 세계 진출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어쨌든 간에 서방 세계가 뭐 현재 그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렇지만은 서방 세계가 유럽이 지금의 그 위치에 오기까지 사실상 아랍의 그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아직 뭐 아랍 세계의 문학과 철학, 역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는 천일야화는 잘 압니다. 천일야화는 잘 알고요. 그다음에 루바이아트는 조금 읽어봐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루미의 몇 편의 시도 저는 읽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세에 큰 영향을 미쳤던 아랍의 지성들, 즉 아비센느라든가 아베로스 혹은 이븐 칼둔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거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 이런 분들의 영향이 없었더라면 사실 서방 세계의 지성은 철학은 성립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아랍 철학의 어떤 그 특성 및 가치 혹은 뭐 선생님이 문학에 끼친 영향 이런 게 있으면 조금 말씀해 주시죠. 예.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인물들은 다 아주 상징적인 인물들입니다. 그 시대에는 문명이라는 것이 아랍과 이슬람 문명이라는 것이 진정으로 전 세계의 어떤 문명을 형성하는 데 기여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베로에스라는 인물도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아리스토의 사상이 발전됐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가 발전시킨 것은 바로 어떤 화합이 가능하다.
어떤 과학과 신앙 간의 어떤 화합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가 발전시킨 가장 중요한 사상입니다. 아베로에스는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 어떤 문명과 학문의 발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주 지성적으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아비센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가 수행한 학문들을 보면 특히 과학적인 역할 분야에서의 연구 업적들을 보자면 정말 그 1000년도 더 된 일인데요. 오늘날에도 그가 한 업적들에 그가 했던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미 1000년도 더 전에 그 사람은 이 학문적으로 이런 업적을 이룩하고 상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랍 이슬람권 사회에서 그리고 이븐 할둔이라는 사람이 이 세계에서 정말 지성인으로서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15세기 초였는데 좀 전에 우리가 언급했던 그 세기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꽈트로첸토라고 이탈리아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인물인데요. 그리고 중국이 발전하려고 하고 서양은 한참 발전하고 있을 때 바로 이 문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난 뒤에 지난 600년간 아랍권의 문명의 영향이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은 지난 600년 동안은 너무나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선생님은 또한 그 프랑코포니를 그러니까 프랑스어권 문학을 우리가 프랑코포니라고 그럽니다. 예, 적극적으로 껴안으려는 노력을 프랑스가 일종의 문화적 정책으로 이제 채택을 했었고요. 그걸 가지고 실행하는 가운데 선생님께서는 그 프랑스 아카데미 즉 학예술원의 위대한 인류학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의 후임자로서 입회하셨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고서 아주 깜짝 놀랐는데요. 선생님이 소설가일 뿐만 아니라 사회학자이자 동시에 인류학자이기도 하다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프랑코포니는 프랑스 문학이기도 하면서 프랑스 문학과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10여 년 전에 그것이 어떤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저 생각하시기에 그 프랑코포니 문학의 존재 이유라고 할까요? 그런 게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역사를 돌아보면 프랑스어라는 것이 정말 문화의 언어이고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문화와 문명의 언어였던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어는 어떤 소통의 언어이자 그러니까 모든 문인들의 소통의 언어였고 이 언어는 계속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그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프랑스어와 프랑스라는 국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프랑스어가 좀 더 후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어로서 많이 후퇴를 하고 있죠. 이것은 국제 언어로서 많이 지배력을 잃고 사실 그 자리를 영어가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저의 아카데미 프랑스의 주요 어떤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떻게 이 프랑스어와 관련된 지식들과 이런 것들을 잘 보존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뭐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프랑스어가 전통적으로 계속 사용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유럽의 어떤 루마니아라든지 포르투갈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전통적으로 사용이 되고 그리고 또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역사적인 이유로 그러니까 식민지의 과정이 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어가 사용되고 있죠. 북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사하라 이남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바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바논도
전통적으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Si on prend au niveau global, 좀 전반적인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프랑스어는 aujourd'hui 오늘날 pour préserver sa présence. 정말 이 존재감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De ce point de vue,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il s'agit pas de se battre 이것은 어떤 pour concurrencer l'anglais en tant que langue 영어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 투쟁을 한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전 세계적으로 지배적인 언어가 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투쟁을 하는 게 아니라 une réelle dignité 모든 언어는 어떤 존경을 받아야 할 만한 그런 위험성, 존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Le but de la langue française n'est pas 프랑스어의 de 목적은 devenir le deuxième des loups, 두 mais le 번 premier des agneaux. C'est-à-dire, il s'agit non pas de se battre pour être dominant à la place 첫 de 번째 l'anglais. Il s'agit 양이 되도록 한다는 거죠. 뒤에 남아있는 늑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늑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언어의 다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언어를 전체성이 있는 자신의 언어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바로 모든 세계가 선물해 주시는 것, 지적으로 아니면은 철학적으로, 뭐 문화적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존엄성에 관련된 언어적 존엄성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불어가 그러니까 존재감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그 언어를 배우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학습을 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바로 우리 자체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유네스코가 2004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런 그 정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한 언어가 사라진다는 것은 한 세계가 사라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리고 지금 6,000개 정도의 언어가 있었는데요. 100년 후에 그것이 거의 지금 사라질 거라고 하는 어두운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언어가 계속 살아남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 너머로 지금 우리는 지금 세계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이제 교류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도 지금 여기에 오시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세계어 자체가 다양해져야지 우리의 사고가 풍요해진다라는 말씀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불어가 종종 등장합니다. 그때는 프랑스어가 세계어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단 하나밖에 없다는 폐쇄성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런데 그래서 한 10여 년 됐네요. 10여 년 전에 굉장히 유명한 포털 회사인 구글에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영어를 디지털화해서 전산화해서 세계인들에게 공짜로 배포하겠다라고 하는 위대한 야심을 피력한 적이 있다가 전 세계 영어권 출판사의 강력한 저항에 부닥쳐 갖고서 그것이 좌절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좌절된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당시에 프랑스의 도서관장 미테랑 국립도서관장께서 깜짝 놀랐습니다. 만일 구글의 이런 프로젝트가 성사가 돼서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은 그러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영어식으로 사고하게 될 거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그러면서 프랑스어도 빨리 이와 비슷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에서 하고 있는 게 갈리카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의미, 지금
모든 언어가 세계어가 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어쨌든 간에 세계어와 자국어를 동시에 하면서 사는 수밖에 없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세계어가 단일어로 굳어지는 것은 사실 굉장히 저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프랑코포니의 의미를 바로 그런 점에서 그 그런 점에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해주신 걸로 보입니다. 선생님은 2020년에 노 프레르 이나땅디 예기치 않은 우리 형제라는 걸 출판하셨고요. 그래서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선생님이 여러 편의 오페라 각본을 쓰셨더라고요. 예, 그 오페라 각본의 어떤 그 예술적 의미나 선생님이 참여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C'est arrivé un peu. 제가 오페라 각본을 쓰게 된 것은 아주 우연한 일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약 한 25년 정도 된 일인데요. 제가 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살츠부르크 페스티벌 관계자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제라르 모르티에라는 분이 지금은 사망하셨지만 그때 그 페스티벌을 이끌고 계셨고 그분에게 편지를 받아서 카야 사야로라는 핀란드 작곡가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오페라를 쓰고 싶어 하는데 음유시인에 대해서 쓰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12세기에 음유시인에 대해서 쓰고 싶어 하셨고 그분들이 제가 아마도 그 오페라에 각본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오페라 각본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지만 저는 즉각적으로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주 새로운 모험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오페라 각본을 쓰기 시작했죠. 물론 오페라 각본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아주 그 당시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작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극본을 쓰게 됐고 아주 아름다운 저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런 모험이었습니다. 이 오페라는 살츠부르크에서 공연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파리, 뉴욕에서 상당히 많이 그 공연이 이루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졌었죠. 그리고 이 오페라가 나오자 살츠부르크 페스티벌의 관계자께서 그 파리 오페라 그 극단 분에게도 연락을 하셔서 저한테 즉각적으로 두 번째 오페라를 써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오페라 극본을 쓰게 됐는데요. 같은 작곡가랑 작업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결국 그 작곡가와 4번의 작업을 함께 했습니다. 정말 아주 훌륭하고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정말 오페라 극본을 쓴다는 것은 제가 그동안 했던 거 뭐 소설이나 에세이를 썼던 것과는 정말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저 자신을 완전히 어떤 다른 정신 세계에 둬야 하고요. 정말 이것은 시와 어떤 그 희극 사이에 있는 어떤 그런 장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의 정신을 정말로 이것을 쓰기 위해서는 정말 당연히 음악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공간 전체를 채우기 위해서 그걸 쓰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음악이라는 것이 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반 정도는 음악에 그 자리를 내주고 저는 그 나머지 자리를 채우는 역할입니다. 이탈은 언제나 풍요의 원천이지요. 지금부터 많은 청중들께서 보내주신 질문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르피가로와 인터뷰하시면서 선생님 작품 초대받지 않은 형제들, 즉 노프레르 이나땅디에서 지구 멸망이라는 디스토피아적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그러나 여전히 인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지금 인류에게 꼭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한 단어만 말씀해 주십시오. 한 단어입니다.
저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을 절대 전혀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정말로 어렵고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소설은 지금 말씀하신 소설은 어떤 희망 을 얘기하지만 어떤 첫 번째 일차적인 단계에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제가 여기서 그린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재앙적인 상황을 그려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적적인 어떤 해결책을 상상을 해본다면 어떨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본 건데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절망에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물론 세상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모든 우리 인류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수단들, 저희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모든 수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전 세대에서는 지금처럼 우리와 같은 가능성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전혀 갖지 못했지만 저희 세대는 그 해결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죠. 그리고 이 세계는 현재 그 길을 잃고 일탈을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위기 쪽으로 물론 기후 문제도 있고요. 이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이제 어떤 위험성을 깨달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사실 제대로 하고 있는 일이 없죠. 제대로 어떤 일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핵전쟁을 정말 이렇게까지 가까이 위협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있었던 그 세계 여러 가지 문제를 살펴보면 저는 쿠바에서의 문제도 살펴보면 오늘과 같은 그런 정도의 어떤 위험성이나 그런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우리는 한 2주 정도 조금 공포감은 있었지만 그냥 그대로 문제가 끝나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쿠바에서의 가장 최악의 순간은 서로 다른 정당들 간의 어떤 메시지가 오갔을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정말 역사에서 가장 어떤 위험한 어떤 위기적인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아름답고 세계는 아름답고 그리고 정말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과학기술은 우리에게 정말로 수많은 혜택을 가져다주고 삶의 질을 너무나 높여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잃을 그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지배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 인류의 서로 다른 구성원들끼리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조화롭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게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도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서 사실 제가 이런 어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언뜻 참조로 삼았던 게 국경 없는 의사회 메디슨 상 프롱티에르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저는 가능하다면 이런 세계의 상황에 어떤 디스토피아적인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는 많은 지식인들이 일종의 국경 없는 지식인들의 교류 유대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해왔고 사실 예전에 르클레지오 선생하고 같이 대화를 하던 중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그런 걸 저야 그냥 극동의 아주 조그만 지식인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씀은 그냥 골방에 비명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 말루프 선생님은 그래도 말씀하시면 뭔가 좀 반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경 없는 어떤 지식인들의 연대라고 할까요? 선생님 이 온라인으로 들어온
이 질문 하나를 선생님의 마지막 소감을 여쭈는 걸로 대신하면서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작가로 산다는 것은 행복과 어려움이 동시에 있습니다. 예? 요즘 더더군다나 다른 동영상 매체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 글을 쓴다고 하는 것, 그게 쉽지가 않지요. 선생님은 그렇지만 뭐 긴 시간 동안 작품을 써오셨고 그리고 지금도 왕성하게 글을 쓰고 계십니다. 문학의 힘과 전망은 무엇일지 선생님의 그 직접적인 어떤 그 글쓰기와 연관지어서 말씀해 주시는 걸로 오늘 이 대화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저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작가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힘을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글을 쓴다라고 하는 글을 쓰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독자가 제 작품을 읽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영향을 할 수도 있겠다.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작가가 진정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그런 힘을 가지려고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예를 들면 바다에다가 병을 하나 띄워보내고 나서 어떤 경우에는 병이 그냥 가라앉기도 하고 아무도 보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병이 떠다니다가 어떤 사람에게 도달할 수도 있겠죠. 그런 희망을 가지고 글을 씁니다. 그래서 권력은 절대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 대신에 문학은 바로 세계에서 오늘날 중요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학과 문화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이런 역경을 거쳐나갈 모든 수단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죠.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다른 방식으로 세계의 정치를 하는 것, 세계를 관리하는 방식, 세계의 거버넌스를 갖는 방식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세계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관리하는 방식을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도대체 다른 방식으로 사는 방식, 다른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쳐 줄까요? 바로 이 세상에 이 교육과 문화의 세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다른 방식으로 세계에 접근할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바로 필수적인 문제들은 바로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것들입니다. 과거 시대에 보게 되면 물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리적인 장애가 많았죠. 지식이 부족했고 그래서 그 부족한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지식 상태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애가 머릿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장애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을 바꾸게 하는 우리가 바로 이것을 바꾸게 할 수 있고 우리가 바로 스스로 어떻게 하면 세계에게 좋은 거버넌스를 제시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들이 다른 해결책을, 인류를 위한 해결책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좀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순간이 오면 바로 인류에서 생존을 위한 어떤 앙양된 정신이 나타나가지고 고취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아갈 수는 없잖아. 이렇게 계속해서 절벽과 계속해서 전쟁을 겪으면서 분쟁을 겪으면서 바로 살아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무엇인가를 하겠다라는 각성이 오면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수단을 동원해서 그 동원이 아마도 멋진 세계를 구축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제로 문학의 무기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무기력이 어떻게 해서 세계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그렇죠. 선생님께서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선생님의 문학에 대한 어떤 그 믿음, 더 나아가서 선생님의 글쓰기에 대한 어떤 그 각오 이런 것들이 다 그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또 오늘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청중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 독자들 청중들에게 모두 감사와 안녕을 전하면서 오늘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